안녕하십니까. 쉐이프 과정을 수강하는 MBA 수강생 여러분. 제 강의 전략경영의 이해와 사례 연구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전략경영의 이해와 사례 연구는 MBA 과정의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경영, 즉 Strategic Management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전략이라는 학문은 기업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곳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으로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략 경영의 이해와 사례 연구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은 그야말로 개론 중에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략의 정의, 그리고 실제로 전략을 사용해서 기업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 그리고 현대 기업 환경에서 왜 전략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대 기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의 개념과 이 스테이크홀더가 왜 중요한지, 왜 이 스테이크홀더를 만족시키는 것이 경영에서, 특히 전략 경영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전략이란 무엇인지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란 기업의 외부와 내부의 환경 분석을 통해 정해진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와중에 핵심 역량을 파악 또는 창출하여 기업의 경쟁 우위를 획득,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전략의 정의에서 몇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외부와 내부 환경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기업의 외부의 환경을 측정하고 스캔하고 과연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산업, 어떤 세그먼트, 어떤 마켓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존재하는지를 파악을 한 후, 그리고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외부의 매력적인 시장에 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목표가 정해지면, 그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에 맞는 경영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맞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경영 행위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결정하는 경영 의사결정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의 결정, 즉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핵심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핵심 역량이죠.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학을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듣기도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핵심 역량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이 전략경영의 이해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핵심 역량을 파악 또는 창출하여 기업의 경쟁 우위를 획득,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정의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단계적 정의, 즉 hierarchical definition 이라는 방법입니다. 즉 이 단계적 정의에 따르면 전략은 여러 단계, 즉 가장 상위의 개념인 미션,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오브젝티브,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 및 정책,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회사의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회사에도 틀림없이 이러한 사명이 있을 텐데요. 이 사명에 포함되는 것들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과연 만약 주식회사라면 우리가 주주들에게 어떤 회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역사회는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되게 사명은 굉장히 거창하고 아주 원대한 포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열되기보다는 좀 모호한 구호 성격의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1세기 정보통신 산업의 총화, 21세기 전자 IT 업계에서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의 나열보다는 이렇게 구호성이 강한 그러한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파մ 인슈런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입니다. 한번 보시죠. 스테이트 파Ｍ의 사명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위험을 관리하며 예기치 못한 일을 극복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 즉 우리의 비즈니스가 좋은 이유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마케팅 파트너십을 통해 약속을 판매하고 지킴으로써 인류의 회사를 구축하고 스테이트 파Ｍ의 고객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객에게 그리고 시장에게 어떠한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공은 우수한 서비스와 인간관계, 상호신뢰, 성실성, 재무적인 강점이라는 공유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value, 즉 우리 회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바로 그 핵심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수한 서비스, 인간관계, 상호신뢰, 성실성, 재무적인 강점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스테이트 파մ 인슈런스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고객들에게 첫 번째이자 최상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보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리더 자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재무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도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고객들의 욕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트 파մ 인슈런스의 미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세일즈 목표라든가 이윤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주주들에게 어떤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굉장히 모호한 스테이트먼트. 마치 무슨 국민교육 헌장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좋다는 말은 다 갖다 놨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세일즈 목표, 이윤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구체적인 숫자적인 목표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브젝티브에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영성과 목표. 예를 들면 현재 우리의 매출이 10조 원이다. 연 10조 원인데 2015년 또는 2020년까지는 적어도 이 매출을 2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우리의 매출을 2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더블,
즉 2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몇 년 내에 더블을 만들려면 대단히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바로 strategies, 즉 전략입니다. 미션과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즉 갑자기 이렇게 매출을 늘리고 이윤을 늘리려면 비상한 수단, 예를 들면 mergers and acquisition, 즉 M&A, 인수 및 합병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과감한 해외 투자라든가 제조업체라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파트너 기업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전략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actics and Policy, 전술 정책은 Strategies, 즉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 행동 및 작전 지침 같은 것들입니다. 즉 경영 재해 분야, HR, 즉 인사관리라든가 재무라든가 MIS, 즉 IT 서비스 같은 또는 법률 서비스 또는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프로모션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광고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가격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전술 및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 행동 및 작전 지침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실제로 전략을 통해서 기업이 그 자신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전체의 지도까지 바꾸어버린 한 가지 사례를 이번 첫 시간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사례는 이 월트 디즈니의 사례입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그리고 만화가이기도 하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창립을 한 회사죠. 근데 월트 디즈니 창업자가 사망한 후에 월트 디즈니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매출이 줄어든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의 그런 매직, 마술 같은 매력은 좀 많이 상실을 한 상태였죠.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아이즈너는 1984년도에 월트 디즈니의 회장, CEO로 취임을 해서 20년 동안 CEO를 지내면서 월트 디즈니를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일류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로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사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투일담이긴 합니다만 말년에 이 마이클 아이즈너는 좀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비즈니스 위크에서 선정하는 최악의 이사회 명단, 최악의 이사회 명단을 갖고 있는 회사에 월트 디즈니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아이즈너가 자기 측근들을 많이 이사회 멤버로 갖다 앉혀서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초일리 기업을 만든 1등 공신으로 마이클 아이즈너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마이클 아이즈너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렇게 마이클 아이즈너 하는 것일까요? 이 마이클 아이즈너의 위대함을 보려면 before 마이클 아이즈너와 after 마이클 아이즈너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before 마이클 아이즈너의 월트 디즈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체 이윤 1984년도에 디즈니가 기록한 전체 이윤이 약 2억 4천만 불 정도였어요. 2억 4천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한 2,600, 700억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모자란 84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윤 규모보다도 매출 구조 그리고 이윤이 지극히 편중된 한 개의 사업에 편중된 구조였다는 것이죠. 전체 이윤의 약 77%, 약 8할 가까이가 소위 말하는 테마파크, 놀이공원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2할 정도의 수익, 이윤의 22% 정도가 컨슈머 프로덕트, 주로 캐릭터 상품이죠. 디즈니가 갖고 있는 각종 캐릭터, 미키 마우스라든가 도널드 덕이라든가 백설공주 같은 그러한 캐릭터를 팔아서, 즉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티셔츠, 백설공주의 얼굴이 들어간 열쇠고리, 도널드 덕의 얼굴이 들어간 백팩 같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익, 전체 이윤의 약 1% 정도만이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얻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었죠. 이때 마이클 아이즈너가 바로 디즈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죠. 마이클 아이즈너가 취임하고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외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 결국 디즈니가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가 디즈니를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최인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최인류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경쟁터의 본질,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이것은 컨텐츠의 싸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캐릭터의 싸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 이 싸움을, 이 경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새로운 신수종 사업, 새롭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우수한 인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주 기가 막힌 새로운 사업 구상,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제조업체라면 특허라든가 카피라이트 같은 그러한 유무형의 자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새로운 사업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돈, 머니, 종잣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당장 현재 디즈니의 수익을 보면 연평균 이윤이 약 2억 4천만 불. 이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사업을 출범할 만한 종잣돈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아이즈너가 생각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디즈니 공원의 입장 요금, 즉 테마파크의 입장 티켓 가격을 왕창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가라는데 기껏 회장으로 취임하고 내린 첫 번째 결단이 자기네 테마파크, 놀이공원 입장료 인상하는 거냐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으로 충분한 계산 끝에 이루어진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결단이 나왔냐? 마이클 아이즈너가 생각하기에 이 디즈니 공원에 놀러가는 미국의 여행객들, 관광객들의 평균 여행 경비를 고려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체 여행에 쓰는 비용 중에서 디즈니 공원의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미국의 국토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지금 미국 지도를 보고 계실 텐데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가 어디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쪽 끝, 즉 여기가 로스앤젤레스고 로스앤젤레스 동남쪽 한 30마일 지점일 겁니다. 애너하임이라는 조그만 위성 도시가 있죠. 거기에 디즈니의 본점격인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 본점보다 훨씬 큰
지점이긴 합니다만 디즈니 월드가 바로 플로리다주 한복판, 미국의 동남쪽 끝에 있는 반도 플로리다주 한복판의 올랜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오른쪽 밑에 끝과 왼쪽 밑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이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 놀러 가려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남부 캘리포니아다, 서든 캘리포니아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워낙 크니까 노던 캘리포니아와 서든 캘리포니아만 해도 상당히 거리가 큽니다. 이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이다. 또는 이 플로리다 반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독하게 마음 먹으면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새벽 한 4시쯤 출발해서 미국 워낙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 60마일로 시속 100km 정도로 냅다 밟고 가면 아침 한 8시, 9시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보고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참고로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 점들이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사실 이 동부 지역, 그리고 이 중서부 지역, 그리고 남부, 텍사스를 비롯한 이 사우스 웨스트 지역, 여기가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이 딥 사우스라고 해당되는 이 전통적 과거 남북 전쟁 때 그 남군편에 붙었던 이 지역, 그리고 이 웨스트 코스트의 위에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같은 지역,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들에 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디즈니랜드에서 또는 디즈니 월드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노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이라도 디즈니까지 가려면 차로 한 7, 8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일치고는 도저히 갔다 올 수 있는 코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경기 수도권에 사는 시민이 글쎄요, 특정 테마파크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에버랜드에 놀러 가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일치기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2004년까지 미국의 밀워키에 소재하고 있는 마켓라는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밀워키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카고거든요. 시카고 정북 쪽으로 한 90마일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밀워키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 4인 가족의 가장이 여름 휴가를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 지불해야 될 여행 경비를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교통비는 가스스테이션에서 지불하는 기름값, 즉 가솔린값만 계산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솔린값만 계산하면 안 되는 걸까요? 가는데 일단 최소 5일 정도, 4박 5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물론 아주 무리해서 가면 뭐 2, 3일 내에 주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족과 같이 하는 여행, 특히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여행이라면 그렇게 무리할 수 없겠죠.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운전한다고 했을 때 한 나흘, 좀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닷새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편도가 그러니까 왕복이면 얼마겠어요? 왕복이면 열흘이죠. 그러면 이게 교통비가 문제가 아니라 가는 중간중간에 자야 되잖아요. 숙박도 문제가 될 겁니다. 즉 교통비 플러스 숙박비 플러스 음식값이 이 교통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행에 관한 한 가지 지론이 있는데요. 뭐 대단한 지론은 아닙니다만 여행이라는 게 이게 건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행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행 경비는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설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설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행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박 5일 동안 운전해서 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특히 제가 지금도 제가 뭐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 30대 초반에 한 10여 년 전에 대륙 횡단까지는 아니고 대륙 한 절반 정도 가는 건 해봤거든요. 한 1800마일 정도를 사흘에 걸쳐서 운전해가는 여행을 해봤습니다. 매일 600마일씩 사흘 동안에 운전을 했는데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특히 애들이랑 같이 가면 애들은 거의 30분에 한 번씩 묻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도착해요? 근데 이거를 30분에 한 번씩 아빠 우리 언제 도착해요? 라는 질문을 4박 5일에 걸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냥 4박 5일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똑같은 거리를 가도 비행기로 가면 불과 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통비가 단순히 주유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제는 항공요금이 되겠죠. 물론 항공요금은 시즌에 따라 또는 항공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대충 한번 비용을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이 디즈니랜드에서 보내기 위해서 4인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미러키에서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간다. 그러면 시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충 400불 정도 1인당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기 직전에 사면 훨씬 더 비싸고요. 훨씬 더 미리 사우스웨스트나 제트블루 같은 좀 저가 항공사로 싸면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400불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러한 여행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4인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400불 곱하기 4인 가족이면 1600달러가 되겠죠. 자, 교통비가 순수하게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데만 1600달러 정도가 듭니다.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4시간 걸려서 갔는데 디즈니랜드만 달랑 보고 오기는 좀 아쉽겠죠. 4시간이면 거의 서울에서 동남아 가는 거리인데요.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거기까지 갔는데 1박 2일만 하고 디즈니랜드만 보고 온다. 그건 좀 너무 억울할 거니까 적어도 4, 5일 머물면서 디즈니랜드도 천천히 한 이틀에 걸쳐서 구경하고 시간이 되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보고 산타모니카 이런 해변에 가서 좀 해수욕도 하고 그리고 LA에 있는 한인타운 가서 LA 갈비도 먹고 이런 식으로 며칠 보내다 보면 4박 5일 금방 갈 겁니다. 그러면 가서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지 않는 한 현지에 가서 아마 호텔에서 묵어야 되겠죠. 그럼 호텔 비용이 들어갑니다. 호텔 비용도 물론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4인 가족이 그래도 좀 이런 LA 근교에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최소 150불에서 200불 이상의 호텔 가격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미니멈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50불 기준으로 애들은 그냥 다 엄마 아빠랑 같은 방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4박을 하면 자 150 곱하기 4 하면 600이 나와야 되잖아요. 405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신기하게 150 곱하기 4 하는데 600이 아니고 700불 이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미국의 특히 LA 지역의 호텔은 파킹 요금을 따로 받습니다. 애너하임 근처의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파킹 요금에 텍스가 붙죠. 세금. 즉 세금과 파킹 요금을 합치면 150불. 하루 숙박료 150불인 호텔을 묵어도 4일을 숙박을 하면 700불이 간단하게 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애너하임에서 학회가 있어서 디즈니랜드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호텔에 150불, 하루 150불을 주기로 하고 투숙을 했는데요. 딱 나흘 잤는데 정말 체크아웃 할 때 가격을 보니까 700불이 훨씬 넘더라고요. 바로 이 텍스, 즉 세금과 파킹 요금, 주차비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1,100불 가는 비용, 오는 비용, 그리고 숙박요금 700불. 게다가 감은 먹어야죠. 자, 음식값 얼마 정도 들까요? 물론 이것도 가족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하루 요금, 그래도 먹는 건 좀 잘 먹어야 되니까 한 150불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 세끼 다 맥도날드에서 사 먹으면 150불 안 들죠. 하지만 여행 갔는데 뭐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스테이크, 디너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LA까지 갔으니까 LA 갈비를 사 먹는다. 또는 LA 갈비 드시면서 뭐 소주라도 한잔 한다. 그럼 미국에서 소주 한 병 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하루 그 음식값이 150불 정도는 들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럼 4박 5일이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드는 음식값은 5일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50불 곱하기 5 하면 이게 또 750불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즉 대중교통수단이랄 게 별로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면 LA까지 가서 무슨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타고 애너하임에 가서 디즈니를 구경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제일 편한 건 렌트카겠죠. 그럼 렌트카도 물론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어떤 차를 빌리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중형 세단 기준으로 보험까지 다 합치면 하루 80불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딱 4일만 빌리기는 좀 아슬아슬하니까 이걸 딱 5일치 빌린다고 치면 렌트카 비용만 400불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게 대충 이 미국 중서부 이 지역에 사는 4인 가족의 가장이 디즈니랜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때 들여야 되는 미니멈 경비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즉 뭐 각종 수베니어, 즉 기념품 같은 거 사는 비용 다 제하고 순전히 여행에만 드는 경비만 따져서 이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대충 눈찜작으로 봐도 아주 간단하게 3,000불이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충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3,500불에서 4,000불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3,500불에서 4,000불이면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에버랜드 같은 그러한 놀이공원 또는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행이란 말이에요. 동남아나 일본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4박 5일 정도 가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을 들여서 여행을 가는데 그 400만 원 중에서 과연 디즈니 공원의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몇 프로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서 자 밀워키에서 비행기 타고 애너하임까지 가서 LA까지 가서 LA 공항에서 차 렌트하고 애너하임까지 가서 호텔 체크인하고 아빠 엄마가 신나서 아이들한테 야 이제 우리 디즈니랜드로 가자. 그래서 디즈니랜드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게이트에서 딱 보니까 입장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근데 여러분, 글쎄 여러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결혼하신 분들, 아빠이고 엄마이신 분들, 애들 앞에서 야 이건 뭐 이렇게 비싸냐? 곤투자.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강큰 아빠, 강큰 엄마가 몇 프로나 되실까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마이클 아이즈너가. 즉 마이클 아이즈너의 계산에 의하면 디즈니 공원의 입장 티켓은 대단히 가격 비탄력적인 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제학 용어,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것. 무슨 뜻이죠?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는 크게 변치 않는 상품. 이러한 것이 바로 가격 비탄력적인 상품이죠. 바로 마이클 아이즈너의 계산에 의하면 디즈니 공원의 입장 티켓이 이런 가격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옳았습니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불평을 했죠. 뭐 이렇게 티켓값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즈니로 가는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수요가 변하지 않는데 가격만 올랐으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